목요일 숙제고 4회 배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오브 하면은 그냥 많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많은 운동선수들인데 어떤 운동선수들이냐면 연습하고 있는 뭐를 위해서? 야구 시즌을 위해서. 그 야구 시즌을 대비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들은 갔다. 어디로 갔냐면 운동장으로 갔다. 트레인 하면 이제 훈련이죠. 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야구 선수들은 시즌 데뷔 중인 야구 선수들은 새 전략을 시험하기 위해 필드로 나갔다. 리턴 폴리시 하면은 환불 정책입니다. 환불 정책 어디에 쓰여진 온더 바텀이죠. 바닥. 영수증의 바닥에 쓰여진 환불 정책은 설명한다. 어, 언제 간접 의문문을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 같죠? 언제 그 아이템들이 구매된 아이템들이 언제 그 가게에서 구매된 아이템들이 환불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영수증 바닥에 쓰여 있는 환불 정책은 내가 가게에서 샀던 아이템들이 언제까지 환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놨다는 거죠. 영수증에. 닥터 의사. 의사는 정보를 주었다. 의사는 알려주었다. 그 여자에게. 근데 어, 그 여자의 심장은 이식되었대요. 어떤 기부자로부터.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이 있나 봐요. 의사는 심장 이식을 받은 여성에게 알려주었다. 이하를 알려주었는데 그 수술이 과거 이전에 어, 맞춰졌다는 것.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의사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여자에게 수술이 잘 완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제네럴하면 일반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해군이라는 뜻도 있죠. 그 해군은 어떤 해군이냐면 그 해군의 전략은 승리를 거뒀다. 전쟁에서. 전략이 승리를 이끌 정도로의 전략을 가진 그 해군은 상을 수여받았다. 메달을 수여받았다. 어떠한 복무와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해서. 해군이 있는데 그 해군의 전략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고 그것 때문에 메달과 이런 것들을 수여받았다. 그의 복무나 헌신에 대해서. 연구원들, 일하는 중인 어디에서 발전된 이런 이 뭐야 프로스틱 이거 하면 이제 의수입니다. 의수. 발전된 의수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자들은 일하고 있는 그 연구자들은 의수는 어떤 의수냐면 그것의 손가락, 의수의 손가락이 할 수 있을 거래요. 어떤 다양한 복잡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저기 뭐야 그 연구원들은 발전된 의수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의수는 손가락이 더 이렇게 복잡한 동작들을 잘 구사할 수가 있대요. 너는 유일한 아티스트, 예술가이다. 세상에서 유일한 예술가이다. 어떤 예술가냐면 그릴 수 있는 너만의 방식으로 네가 하는 너만의 방식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너의 그림 기법은 독창적이다. 뭐 때문에 우리 각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너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 그 이유 어떤 이유냐면 초식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유 눈을 그들의 사이드에 그들의 머리 옆에 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하이다. 그것이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치아웃하면 조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들이 뭐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을 뭘 조심하냐면 다가오는 포식자.
초식 동물들이 대가리 옆면에 눈이 달린 이유는 다가오는 포식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전체 오피스한 뭐 그냥 총 사무실? 총 사무실은 노력하고 있다. 찾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해답이냐면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은 또 어떤 질문이냐면 그 매니저가 그들에게 물어봤던 요청했던 하지만 그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전체 오피스는 매니저가 내렸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대요. 언제마다 그 사람들이 경험할 때마다 역경이나 뭐 이런 뭐 고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가슴은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가 된대요. 어떤 장소냐면 그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어떤 물리적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는 장소로 작용을 한대요. 이런 역경을 겪을 때마다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심지어 불안감을 호소하는 부위가 가슴이래요. 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근데 그 응답자들은 무슨 응답자냐면 어 이거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거든요. 그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 근데 어떤 응답자들이냐면 그 연구원들이 뽑았던 전체를 갖다가 랜덤으로 그 랜덤으로 뽑힌 요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이상하게도 가지고 있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원들이 실험 조사 대상자를 랜덤으로 뽑았는데도 그들에겐 많은 공통점이 존재했다. 얘는 약간 도발적인, 뭐 선정적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도발적이고 부적절한 이런 광고는 거절되었다. 뭐에 의해서 거절되었냐면 소비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실험 대상 정도로 실험 대상 참가자들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 중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포커스 그룹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고집했다.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비동의, 그러니까 반대에 대해서 고수했다. 이런 도발적인 광고에 대해서 실험 대상자들은 도발적인 광고 다시 실험 대상자들은 이런 도발적인 광고를 거절했고 그들 중 대부분이 그 반대 의사를 굉장히 고집했다. 너치 역경매입니다. 여기 옵션까지 하면 역경매라는 것은 다르다. 일반적인 경매와는 다른데 그 일반적인 경매에서 아이템들은 시작한다. 최소 가격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역경매는 최대 금액부터 내려오는 거지만 일반 경매는 최소 금액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콜로니 하면 집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단들 어떤 집단이냐면 여행하는 더 넓은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더 넓은 지역을 여행하는 그런 집단들은 가지고 있다. 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위험 요소를 감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일반적이다. 북쪽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뭐 극지방 정도의 그런 은어 같은 것입니다. 극지방에서 이런 일이 흔하고요. 거기서는 왜냐면은 기후가 되게 춥기 때문이다. 날씨가 추운 이런 극지방에서는 먹이를 찾으려고 밖으로 넓게 나가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다. 목요일 한국지리 숙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지리 시간에는 이뭐 하천 지형의 특징, 그러니까 하천에 뭐 퇴적, 침식 둘 다 일어나고 하천은 하천 지형의 특징과 그 다음에 해안의
침식 지형 특징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하한 단구와 해안 단구의 형성 과정과 뭐 특징 같은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해안 단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안 단구. 해안 단구가 아니라 하안 단구로 보겠습니다. 하안 단구. 하안 단구는 하천 주변에 있는 단구, 그러니까 계단과 같은 지형, 계단과 같이 분포한 지형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하안 단구의 형성을 알기 위해서는 감익공유하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익공유하천을 알기 위해서는 자유공유하천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자유공유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지, 하천으로 따지면 하류에 발달한 하천을 이제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형에서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방 침식보단 측방 침식이 우세한 하천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측방 침식 유리에서 이런 식으로 침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중도 뭐 우각호, 구화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경우니까 우리나라의 시원생대부터 해서 저기 경동성 유공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한 신생대 초기까지에는 대부분 평지에서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하천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유공유 하천이었어요. 그런데 신생대 제3기에 들어서면서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 이제 동안 부분이 이제 융기하게 되면서 동안 부분에 위치했던 하천들이 고도가 갑자기 높아지게 된 거죠. 높은 경사를 가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저기 가빅 공유 하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빅 공유 하천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경사가 높은 곳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측방 침식보다는 하방 침식이 우세하고요. 하방 침식이 우세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고도가 높고 경사가 이제 완전히 급하니까 얘네들의 유속도 빨라져서 침식작용이 아래쪽으로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레포츠나 뭐 강강산업 같은 것도 발달하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안당구 같은 경우는 이 감익공유하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감익공유하천이 가지는 특징이 하방 침식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감익공유하천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동안부 지역에는 경동성 요공운동이라고 하는 그 지각의 융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각의 융기가 일어나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하천들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방 침식을 하게 되면은, 하천이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 침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침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파이게 되겠죠? 얘네들은 경사가 급한 곳에 있으니까 하방 침식을 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파이게 돼서 이러한 모양이 완성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융기를 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융기를 하기 시작하면 고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경사는 더 급해지고, 그럼 얘네들은 더 하방 침식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 흐르는 하천수들은 그걸로 인해서 여기까지가 원래 땅이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물이 한 이 정도 차있겠죠. 여기서 더 파이게 되는 겁니다. 하방 침식이 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물이 이 정도밖에까지 안 차겠죠. 이거는 또 여기서 또 융기를 하게 되면 또 하방 침식이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계단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하안 당구라고 합니다. 하안 당구. 이 하안 당구의 구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지만, 또 어느 한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완전 절벽과 가까운 구조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 하방 침식이 일어나는 곳인 감입공유 하천의 완전 태초의 형태인 자유공유 하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유공유 하천 같은 경우 측방 침식이 우세한 하천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서 생긴
감익공유 하천 또한 측방 침식의 운동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 결과로 한쪽에는 측방 침식 작용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쪽 부분에는 약간 경사가 져 있는 형태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형이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이제 단구면이라고 하고요. 가로 부분, 평지를 갖다가 단구면이라고 하고 여기와의 차이 이런 것처럼 절벽이 형성된 곳을 절벽 애자를 써서 단구애라고 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단구면들은 윤기하기 전 시대에는 하천의 바닥 쪽을 막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퇴적물들이나 또는 자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침식 작용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발견되는 자갈들은 원마도가 매우 큰 둥근 자갈들입니다. 절벽에서는 단구에서는 그렇게 이용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단구면에서는 무엇으로 이제 활용이 되냐? 단구면은 무엇으로 활용이 되냐? 일단 얘네들이 평지고 밑에와의 이런 고도차가 엄청나니까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돼서 이런 부분에 집을 짓고 살던가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 그런지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 하한 당구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해안 당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당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단 형식으로 생긴 이 지형을 말하는데 이 해안 당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자리가 바다 주변에서 생긴 당구를 말하는 거겠죠. 이 해안 당구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선 해안 침식 지형을 거의 다 알아야 됩니다. 해안 침식 지형은 주로 우리나라의 동해 부분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고서조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한 동고서정 지형 때문에 이 파랑 파도 이런 것들의 운동 에너지가 식지 않고 많이 손실되지 않고 우리나라 동안부 쪽에 이렇게 탁 침식 작용을 작용하기 때문에 서해 쪽보다는 동해 쪽에서 이 해안 침식 지형이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바다가 이런 식으로 있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쳐가지고 얘네에게 침식 작용을 계속해서 이루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암석의 특징상 여기가 이제 풍화 침식이 일어나겠죠? 풍화 침식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 침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땅 부분과 달리 여기는 구멍이 뚫리게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바다의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동굴이라 해서 해식동이라고 합니다. 해식동, 해식동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지표 덩어리가 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지반이 위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붕괴가 되기 시작해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자갈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여기에 붕괴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요 절벽을 갖다가 이제 해식애라고 합니다. 바다의 침식으로 인해서 생긴 절벽이라 해가지고 해식애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평지라고 해가지고 파식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서 점차 넓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또 파도가 침식작용을 하면 이렇게 또 해식동이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가 또 붕괴하고 그럼 여기가 해식애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후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안대공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 파식대와 해식애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의 반복인데 그거는 왜 또 반복이 되냐면 바로 경동성 요구 운동에 영향이 또 이거 작용을 합니다. 경동성 요구 운동으로 인해서 요 집안이 융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다시 이 지표가 형성이 되느냐 여기에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또 있었고 여기 또 땅이 위로 융기를 하게 되겠죠. 여기는 바다가 있어서 또 여기서 파도를 쳐가지고 여기 침식작용이 작용해가지고 해식동이 완성이 될 거고
그럼 그 해식동이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집안이 미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서 깔아앉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식애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는 파식대가 형성이 되고, 또 이 집안 전체가 융기하게 되면 이런 식의 지형 구조가 나타날 거고, 해식동작용, 붕괴, 그러면 여기 해식의 파식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성되게 된 게 해안 침식 지형 중 하나인 해안 당구입니다. 그러면 이 해안 당구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평지를 이룰 거고, 여기 또 절벽이 있을 거고, 여기 바닥, 단구 면 부분에는 또 둥근 자갈, 이 원마도가 높은 둥근 자갈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해안 침식지형 중 하나인 해안 당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SBS에 관한 설명인데, SBS를 각각 이름부터 나열을 해보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상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범람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각주입니다. SBS 순서대로 하천 상류, 그 다음에 SBS 순서대로 선상지는 하천의 중상부 쪽, 그 다음에 중상류 쪽, 그 다음에 범람원은 하천 뭐 중하류 정도, 그 다음에 삼각주는 완전히 바다와 거의 밀접하는 부분, 하천 완전 하류 쪽입니다. 그래서 선상지부터 높이대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선상지를 보면은, 선상지가 무슨 뜻이냐, 이 부채 모양의 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를 선상지라고 하는데, 산들이 이렇게 있고 산들 사이에는 계곡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계곡이 흐를 건데, 이 선상지의 형성 원인은 경사의 급변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이 유속의 감소입니다. 선상지는 상류 쪽에서, 중상류 쪽에서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중상류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고도가 높고 경사면이 급하기 때문에 유속도 빠르겠죠? 그럼 얘네들이 하방 침식이 우세한 그런 운동성을 띠면서 빠르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급경사가 나타나게, 경사 급변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물과 같이 가져오는 퇴적 입자나 또는 자갈 같은 것들이 여기에 부딪히면서 팍 하고 이렇게 퍼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퍼지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부채꼴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선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은 계곡 입구에 형성됐죠, 당연히. 이제 계곡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계곡이 상류에 위치해 있잖아요. 입구에 형성된 부채 모양의 퇴적 지형이라 나타내 있고, SBS에서 비교해 봤을 때 선상지의 퇴적 입자의 크기는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천 상류이기 때문에, 하천 상류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고도가 높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고, 위치 에너지가 높은 애들은 빠르게 쏟아지려고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조금 크고 무거운 입자들은 그 위치 에너지도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교적 큰 입자들이 쌓여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나눠야 돼요. 선상지는 세 가지 부위로 나누는데, 여기 있는 맨 위에는 A 부분을 갖다가 선상지의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에 있는 부분을 선상지의 중앙이라고 해가지고 선앙이라고 하고요. C에 있는 부분을 선상지의 말단부라고 해가지고 선단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차례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퇴적물의 입자가 SBS와 선상지를 통틀어서 가장 큰 입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얘네들은 상류 플러스 선상지에서 맨 위이기 때문에 가장 무겁고 가장 큰 애들이 여기다 쌓이게 됩니다. 서당 쪽은 비교적 중급 정도 되는 애들이 쌓이게 되겠죠.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남 부분은 그것보다 더 작은 자갈 같은 녀석들이 쌓이게 되겠죠. 자갈이나 뭐 모래 정도,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퇴적 입자의 구조가 커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더 그치지 않고, 선상지의 선정, 선앙, 그리고 선단이 무슨 특징을 가지느냐, 하천수가 여기서 흐를 거잖아요. 하천수가 흐를 때 선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퇴적 입자의 구조가 큰 녀석들이 모여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구멍들이 나 있어요.
그 구멍들로 하천수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배수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배수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복류라는 현상을 하게 되는데, 복류는 무엇이냐면 이 하천수들이 아래로 빠져가지고 지하로 흐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지하로 흐르게 되는 현상. 하지만 선정에서 물을 구하자 하고 하면은 여기에 내리는 그 계곡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계곡물을 얻을 수 있어, 계곡물을 얻을 수 있다까지만 일단 언급을 하겠습니다. 계곡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앙 같은 경우에는 복류 현상으로 인해서 지하수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배수가 너무 양호한 나머지 위에 있던 일부 물도 다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복류 현상과 더불어서 어쨌든 선앙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단 부분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선단 부분에는 선상지 중에서 가장 퇴적 입자의 구조가 작은 녀석들이 모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수가 불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배수가 불량한 거 플러스 복류에서 올라온 하천들, 얘네들의 이 단면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선상지의 선정이고 여기가 선앙이고 이게 선단이거든요. 하천수가 여기서 이제 지하로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흐를 텐데, 요 하천수가 다시 지하수로 거쳐서 나오게 되는 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선단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선단 부분에서는 물을 발견할 수가 있고, 퇴적입자의 구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 선상지 세 부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불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우선 선정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마을 같은 것이 형성이 되고, 일단 집을 짓는다, 뭐 거주 생활을 한다,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배수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근데 농사를 짓기에는 뭐 이런 거 입자가 너무 크고 계곡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만약에 밭농사를 한다 해도 물이 어쨌든 계속 유입이 되는 거라서 뭔가 힘들어 보이죠. 근데 선앙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고 여기는 배수가 양호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배수가 일단 양호하겠죠. 당연히 퇴적입자의 구조가 크니까. 물은 없는데 배수가 양호하니까 물을 저희가 퍼다서 나를 수 있습니다. 날라가지고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밭농사를 짓습니다. 그다음에 산남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아까 불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 지역들의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정비를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논농사를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뭐 용천이 분포한다고 하죠. 용천? 이게 선상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선상지는 중상류에 위치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에 해당하는 범람원을 한번 볼게요. 범람원. 산이 이렇게 있었고, 저희는 이 하천 중상류에 위치하는 선상지까지 보고 왔습니다. 범람원은 하천 중하류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퇴적 구조가 아니라 침식 구조인데, 여기서부터는 서장지를 넘어오고부터는 거의 자유공류 하천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침식보다는 이제 측방 침식이 유리한, 유속이 굉장히 느린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유속이 굉장히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퇴적 입자들의 이런 유속도 당연히 느려요.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비가 온다거나 뭐 물이 유입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을 겪게 되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침식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아니지, 퇴적 구조가 맞죠? 퇴적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얘네 전체 들판을 갖다가 이제 범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범람원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선 여기서 다니는 요 퇴적 입자들은 선상지에 있던 애들보다 비교적 작은 애들이겠죠? 선상지에 선단에 있던 애들보다 더 작은 애들이 여기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 작은 애들이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되면서 이쪽에도 분포하고 여기 끝에도 이렇게 분포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애들은 선상지에서 걸러져 내려온 그 작은 입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큰 애들이 여기 모여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애들이 모여있는 이 지형 구조를 갖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홍수를 예방하는 지형이라 해서 자연제방이라 부릅니다. 자연제방.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자연제방은 조금 이렇게 높은 고도를 취하고 있어요.
높은 고도를 취하니까 얘네들이 또 물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유속이 좀 어느 정도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옮기기 무거운 이 선상지를 거쳐서도 옮기기 약간 무겁고 큰 애들이 여기 자연제방을 이루고, 그거를 통과한 그만큼 더 작은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배후습지라고 합니다. 자연제방 뒤에 있는 습지라고 해가지고 배후습지라고 해요. 그럼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를 비교적으로 구분해 봤을 때 자연제방에서는 배수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겠죠. 반대로 배후습지에는 배수가 굉장히 불량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밭농사를 짓고요, 집을 짓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배후습지에서는 배수가 불량하다는 특징을 들어서 이제 논으로 이용을 합니다. 논농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제방 같은 경우는 하천과 가까이 위치를 한다. 가까이 위치를 하고 고도가 높다. 아까 전에 이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모래질 토양이라고 해요. 모래질은 얘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최저 입지가 큰 편에 속하죠. 물론 선상지에 비교를 하면 얘네가 훨씬 작겠지만 배후습지에는 거의 점토 정도로 이루어진 그런 퇴적입자들이 쌓인 곳이라서 여기는 모래 정도면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수가 양호해가지고 뭐 과수원이나 밭농사 이용한다고 그냥 하면 되고, 취락, 그러니까 집을 짓고 샀다. 그리고 터도듬집이라고 있어요. 터도듬집. 집. 배후습지는 자연제방 뒤쪽에 위치하며 해발고도가 낮다.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냥 낮은 거죠. 그래서 점토질 토양으로 배수가 굉장히 불량하고요. 논으로 이용한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마지막 S에 해당하는 삼각주인데, 삼각주. 이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오히려 약간 선상지와 결이 비슷해요. 선상지는 경사가 갑자기 변하게 되어서 팍 이렇게 퇴적 구조가 퍼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그런 퇴적 구조였다면, 이 삼각주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삼각주가 이렇게 밭절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선상지 있고, 여기 범람원 있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되는 게 삼각주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냐? 얘랑 결이 비슷한데 얘는 경사가 급격하게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지만, 여기는 하천 하류기 때문에 이제 경사가 바뀔 틈도 없거든요. 바로 앞에서 바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유속이 1 정도에서 0으로 바뀌는 요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속의 급변화로 인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유속의 급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배우습지 뭐 이런 얘네들이 점토질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얘네들보다도 더 작은, 완전히 그냥 완전 작은 애들, 거의 뭐 액체와도 비슷한 그런 애들이 이제 흘러나온 게 이 삼각주를 이루는 그런 토양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유속이 1일 정도였는데 0이 될 정도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턱 하고 내려두기 시작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기둥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전체 부채꼴 모양을 이루는데 삼각주인데, 이 삼각주는 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은 바다와 인근한 환경에서 이제 퇴적이 되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는 오히려 삼각주가 잘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각주가 생기는 곳은 여기 낙동강 쪽이에요. 낙동강 쪽. 여기 이제 김포공항이 있는 곳. 여기서는 왜 안 되냐면 이 조류가 있어요. 조류. 얘네들이 밀물 때는 맞다가 썰물 때 이 선상지를 이루는 퇴적입자들을 다 이렇게 싹 하고 끌고 가요. 근데 여기는 태백산맥이 있는 쪽이라 가지고 약간 경사가 높은 편이어서 조류의 영향이 그렇게 미치지 않아서 얘네들은 삼각주가 잘 발달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조류에 인해서 얘네들이 다 끌려가게 되면서 삼각주가 발달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삼각주는 어디에 이용되면 당연히 이제 퇴적입자들의 입자 크기가 매우 작으니까 얘네들이 배수가 다니게 불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논농사 짓겠죠?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주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가지고 하나의 지역으로도 이용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주는 또 이렇게 삼각주 기둥을 이루잖아요. 요 사이로 또 물이 흐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면 여기는 또 자연재방이 있고 여기는 또 배우습지 있어서 여기서 반농사하고 논농사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용된다.